두 개를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호준 선임이 발제할 해외 설계 시공 유주관리 지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지훈 대리가 발제할 부식 억제를 위한 텐던 함층 기술 적용 사례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호준 선임이 발제할 해외 설계 시공 유주관리 지침은 해외 설계 시공 기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특히 이제 덕트 컨디션 오링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다음에 해외 유지관리 지침 중에 BD54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준 선임이 발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 이호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제할 내용은 해외 설계, 시공, 유지관리 지침입니다. 그래서 PSC 오픈 이노베이션 8가지 설정 과제 중에서 7번째 설계, 시공, 유지관리 지침 수립입니다. 개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해외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소개, 이 부분은 이제 재료적인 부분, 덕트 커넥션 커플러 인 부속품인 오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자격 사항들과 이제 영국의 해외 유지 관리 지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FDOT 2002년 볼륨 2입니다. 일단 덕트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사이의 이음부에서 텐던의 기밀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데요. 에폭시 수지 외에 텐던을 기밀화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밑에 보이는 사진처럼 덕트 커플러가 있는데요. 물과 제설제의 접근이 쉬운 이음부에 배치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ASPI, 미국의 세그멘털 교량 협회에서는 컨벤션 2002 회의에서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트와 덕트 또는 덕트와 앵커 사이의 커플러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높이는데요. 이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덕트 테이프는 기밀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매치캐스트 조인트의 경우 오링과 사진을 보시면은 실링 게스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링과 덕트 커플러를 한 포스트 텐션 공급자로부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쓰여진 2002년 기준에는 이러한 유형의 커플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은 거의 없으며 시공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된 피드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링을 이 부드러운 네오프렌 타입 소재로 콘 모양의 거푸집 양쪽 끝에 끼워서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트 표면에는 에폭시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목적은 덕트의 기밀성을 확보하고 에폭시가 덕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조립과 허용 오차를 용이하게 하고 텐던 정렬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 2008년에 포스트 텐션 교량의 FDOT 시방서 섹션 462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내구성 향상을 위해 세그먼트 교량의 커플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커플러의 부속품인 오링에 관한 이제 재료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경도, 연신율, 인장 강도, 오존 저항, 압축력 등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이제 자격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수년 전에는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직업인 CMP를 창출하며 포스트 텐션 장인, PT 기술자 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PT교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자격 부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요. 이제 PTI도 마찬가지로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ASPI도 그라우트 특별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CEN도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에 관한 유럽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MP의 채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전문 프리스트레싱 작업을 지시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유지 관리 지침 소개입니다. 내용은 참고 문헌은 이제 영국의 BD54를 참고하였고요. 전반적으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PTSI는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교량의 특수 검사이고, PTSI 현장 검사, 인스펙션은 교량의 유관 검사이며, PTSI 현장 조사, 인베스티게이션은 외부 시험이나 재료 시험, NDT 및 내부 시험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플로우 차트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반적인 개요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리뷰, 위험성 검토의 목적은 새로운 평가를 수행하거나 기존의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마지막 위험성 평가 이후의 시간, 이전에 확인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권장되는 리스크 관리 조치가 있는지 여부, 위험 평가에서 놓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크리티컬 단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또는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엔드 서포트 및 앵커리지 영역, 하프 조인트 영역, 미드스팬 영역 또는 뭐 덕트의 고점 및 텐던을 가로지르는 모든 형태의 조인트가 포함이 되고, 추가로 이전의 위험성 검토 또는 PTSI에서 수행하지 않은 일부와 같이 검사해야 될 지점들을 칭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는, 위험성 평가는 이제 1차적으로 세부적인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연령, 형태, 취약사항, 교통량 등.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개수를 설정하여서 2차적으로 위험 등급을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지정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위험성 평가 영국과 미국의 점검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영국은 위험성 평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량의 어느 부분을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데 샘플링을 몇 개로 하는지 정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평가에 이제 방정식에 들어간 개수들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연령 개수도 있고, 교량 형태 개수, 그다음에 뭐 교통량이나 중요도 개수, 취약 세부 사항 및 재료 개수, 그다음에 위험 상태 개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PTSI 사이트 인스펙션, 이제 유관 점검입니다. 이제 현장 검사를 위한 기본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아까 봤듯이 위험성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이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서 시공 상세를 확인하고, 이제 열화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즉시 조치 필요성을 따져서 있으면 이제 BD79, 이제 표준 이하의 도로 구조물 관리 방안에 대한 지침서를 참고하여서 조치를 취한 후에 이제 PTSI 현장 조사에 대한 위험 관리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험성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할 때 이제 배수 점검을 할 시에 이제 밑에 보시는 도면처럼 이제 배수를 이제 뚫을 때에 대해 주의 사항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침출수가 알칼리성일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피부가 심하게 타거나 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수 구멍을 뚫을 때에는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면의 침출은 내부 녹이나 다른 오염 물질이 있음을 나타내는 변색 징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PTSI 현장 상세 조사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마치고 이제 PTSI 현장 상세 조사를 하면서 초기 테스트, 외부 검사 및 테스트, NDT, 그다음에 덕트 텐던 검사 및 테스트, 앵커리지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결함의 발견 유무를 따져서 다시 즉시 조치 필요성이 필요하면은 BD79를 참고하여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이제 보고를 하고 다시 위험성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검사해야 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수는 이제 50개일 때는 30%, 100개일 때는 20%, 뭐 2000개일 때는 3%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퍼센티지를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검사 범위를 크게 늘리고요. 결함이 무작위가 아닌 일련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발견이 되면은 검사를 계획할 때 결함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테스트 중에 앵커리지 점검은 앵커리지에 대한 실용성 및 접근성을 따지고, 수분 침투와 정수 상태, 울타리의 유관 상태, 이제 인접한 덕트의 공급 상태, 그다음에 부실 시공이나 이제 결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그리고 데크 끝에 위치한 앵커리지 또는 데크 하프 조인트와 같은 구역은 물 분사 또는 모래 분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이제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이든 고장 위치와 시공 유형에 따라서 판독 빈도와 온도 조건을 측정합니다. 접합부 위치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응력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하고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모니터링을 설치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특징은 시스템 설치 전에 발생한 열화를 감지할 수 없지만 구조적 거동 및 열화의 지속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있는데요. 저번에 봤던 이제 A 설치에 대한 개념을 보았는데요. VDOT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기술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손상이 발생할 때 나오는 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VDOT에서는 지금 A 설치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설치한 사례 중에 해머스미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지속적인 방음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와이어 파손이 확인되고 심지어 이제 예상 열화 위치까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변형률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형률 게이지의 유형은 기계적, 정기적 변환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모니터링할 표면에 접합된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은 이제 덕트는 아니고 이제 파이프에서 이용한 광섬유 변형률 게이지인데요. 이 광섬유 변형으로 빛이 나오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센서는 구조물 외부에 부착하거나 콘크리트 안쪽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고감도 및 장기 안전성을 위해 진동 와이어 게이지를 선호하지만 파라중에서 이제 높은 속도로는 작동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기 저항 또는 광학 유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털 교량은 일반적으로 조인트가 약 임계 하중의 절반에서 열리는데요. 그 YNYS 교량에서 텐덤 파손 후 교량에서 채취한 빔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시험을 통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변형률 모니터링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하며 변형되지 않은 부위에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해머스미스 사례에서 이제 미스트라스사에서 AE, 콘크리트 변형률, 온도 게이지와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 공법입니다. 보수는 이제 크게 보이드 그라우팅이 있는데요. 이제 보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연구에서 진공 공법, 진공 그라우팅, 그다음 압력 그라우팅, 압력 진공 그라우팅에 대해서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VDOT와 이제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갈바닉 부식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DOT와 FDOT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갈바닉 부식에 대한 고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가 길면 공극 그라우팅에 여러 개의 벤트가 필요하고 그라우트가 거의 없는 덕트가 공극이 좁은 덕트보다 그라우팅이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의 급속한 부식에 관한 연구는 다른 그라우트로 인한 환경적 차이로 인해 강연선의 전위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갈바닉 부식의 원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플렉스 공법인데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보수할 때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손상은 국소하고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데크 하부 보수에 적합한데요. 이제 보수 전에 손상된 부재의 예하중으로 보수 부위의 인장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수가 완료되고 적절한 강도에 도달하면은 예하중을 제거하면서 보수 재료의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보수된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균열 표면을 코팅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진은 이제 만세 코리아 업체에서 사용한 프리플렉스 공법인데요. 이제 균열 하중을 가한 후에 균열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균열을 채우고 하중을 제거한 뒤에 코핑의 압중을 도입하여 실제 코핑 내구성의 150에서 200%를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이제 보강 공법입니다. 이제 보강 공법은 이제 크게 능동 및 수동 공법으로 나뉘는데요. 능동 보강 공법은 추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구조물에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두모교와 같이 추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능동 보강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동 보강 공법은 플레이트 부착 강도를 증가시키는데요. 근데 따로 이제 추가 긴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의 응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프리스트레스는 보강 공법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 가장 선호되는 수단인데요. 휨과 전당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가 포스트 텐션은
그 왼쪽 아래 사진처럼 해머스미스 사례처럼 콘크리트의 외부에 있습니다. 그 종방향에 대한 추가 내부 덕트를 뚫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그 전단 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수직 프리스트레스를 사용한 경우 내부 텐던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마저도 비교적 짧은 텐던조차도 복부에 종방향 텐던이 있는 구조에서 드릴로 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추가 프리스트레스를 설치하는 동안 구조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밑에 사진처럼 디비에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프리스트레스 긴장력 및 편심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긴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케이블을 분리하여 유효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비에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공 기법은 기본적으로 앵커에 사용되는 기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비에이터는 기존 또는 새로운 격벽에 사용 가능하고요. 복부 사이에 걸쳐 있는 강철 디비에이터 빔을 도입하거나 스틸 디비에이터 새드를 기존 콘크리트 부재에 고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텐던을 고정하기 위해 횡방향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는데요. 기존 다이아프램을 사용한다면 보강이 필요하고 편향된 텐던을 사용한 경우 디비에이터에 대한 국부적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프리스트레스 보강 공법은 단계별 차선 폐쇄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 전체 또는 하나의 스팬의 폐쇄가 필요하고 앵커리지와 디비에이터를 설치하면 시공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텐던 프로파일, 텐던 배치입니다. 전단은 별도의 수직 프리스트레스 설치보다 케이블이 경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케이블을 설치하면 또 그에 따른 자중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전단 강도가 적절하다면 텐던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특히 일정한 깊이에서는 바닥 플랜지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위로 텐던을 위로 꺾어야 합니다. 텐던을 프리스트레싱하기 위한 고정 장치와 굴곡을 형성하기 위해 텐던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텐던이 진동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명을 점검할 필요성과 댐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는 이제 고오웨이라는 중국의 기업인데요. 이제 국부적인 부분을 프리스트레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걷어내고 프리스트레싱 장치를 설치하여서 이제 프리스트레싱을 하고 다시 덮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동적 공법인 플레이트 본딩 공법입니다. 이제 플레이트 본딩은 보와 슬래브 데크를 보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강도를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열화의 원인이 프리스트레스의 상실일 경우에는 추가 긴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의 응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프리스플렉스와 그다음 균열 조입 공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이 만세 코리아에서는 하부에 넓은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용이하고 프리플렉스 후 균열, 에폭시 주입은 추가 프리스트레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도면은 만세 코리아에서 보여준 도면인데요. 일단 하중을 제하하고 그 벌어진 균열에다가 퍼티형 에폭식의 수지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을 제거하면은 이제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BD54에서 이제 위험성 검토, 이제 준공 정보, 기존 PTSI 보고서 및 위험 평가, 최근 일반 검사 및 특수 검사, 최근 재합 평가를 동시적으로 위험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상적인 성질과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관리에서 일반 검사, 특수 검사를 실시하고 이제 유관 검사, 그다음 PTSI 현장 조사를 하여서 그에 따른 이제 BD21, BD44의 보고서를 시방서를 참고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BD79를 참고하여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보수 보강, 교체를 하는 일련의 사이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그 덕트의 연결부와 커플러와 그다음에 오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센터의 주지훈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저희 설정 과제 8개 중에 5번 과제 내부 PT 텐던 부식 방지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오늘 발제한 내용은 지난
발제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지난 발표 내용들 간략히 요약해보자 하는데요. 지난 12월에 결함부 그라우트 충진보수의 적합성 고찰이라는 주제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의 재료적인 문제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리패키지드 요변성 그라우트의 재료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라우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왁스에 대한 도입 검토와 적용 사례 또 관련한 연구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향후에는 왁스 도입이 더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이미 기시공된 그라우트, 시멘트 그라우트의 재료적 문제, 특히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는 부식 억제를 위한 텐던 함침 기술 적용 사례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도입과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적용 사례를 미국과 국내 그리고 유럽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참고문헌 순으로 발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긴장재 충진 관련 기술의 흐름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는 다양한 재료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로는 심지 효과로 인한 약 4%의 블리딩 및 공극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정상적으로 배합되고 정상적으로 시공된다 하더라도 강연선의 심지 효과로 인해서 블리딩과 공극을 유발한다는 그 메커니즘이 여러 차례 규명된 바 있고, 다음 장에서도 한 번 더 이와 관련한 시험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시공 품질 또한 문제였습니다. 높은 물시멘트비라든지 작업 순용도 등으로 인해서 공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현장에서 배합하는 높은 물시멘트 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리패키지 그라우트가 개발된 배경이 되었고, 작업 숙련도의 관리를 위해서 PTI와 ASBI에서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이 그라우트 시공을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공급 유발 인자로 인해서 수분과 염화물이 유입되게 되고 이는 부식을 촉진한 사례가 다수 인용이 된 바 있었고, 기존 자료들에서도 몇 번 제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블리딩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리패키지 요변성 그라우트는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재료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재료적 문제는 재료 분리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황산염의 축적이 발생해서 부식이 가속되고 텐던이 파단된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VDOT의 베리나인 원교는 이 프리믹스형 그라우트를 사용해서 보수를 하였는데 보수 3, 4년 만에 파단이 되기도 하였고, 2003년에 이 프리믹스형 그라우트를 시공한 FDOT 링링교는 불과 공용 7, 8년 만에 텐던이 파단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체제로 프랑스에서는 외부 텐던의 왁스 충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프랑스를 따라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왁스를 도입하고 있는 단계였고, 설계 기준 개정 그리고 표준 시방서 개정 등을 통해서 도입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음을 지난번 발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특이하게도 수분과 균 등에 의한 부식 영향이 있어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텐던 임프레그네이션 테크놀로지, 텐던 함침 기술, 부식 억제제를 주입해서 텐던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전에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본디드 PT 텐던의 부식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물시멘트 그라우트에서는 그라우트 미충진 또는 블리딩으로 인한 공극이 다수 발생한 바 있었고, 이것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ASBI에서 2012년 트레이닝 모컵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하였더니 또 4%의 심지효과 테스트를 하였더니 4% 정도의 공급이 유발되더라가 한 번 더 규명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물과 산소가 유입되게 되고 특히 염화물이 축적되는 경향이 전통적인 방식의 물시멘트 그라우트에서 자주 발생한 문제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리패키지드 요변성 그라우트에서는 재료 분리 형상이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점이었습니다. 파단된 재료 분리 형상 단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위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A 부분은 웻 소프트 그라우트로, 그 중간에 이 백악질의 그라우트를 척키 그라우트, 그리고 건전한 그라우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수분의 함유량에 따라서 동일하게 다 재료가 분리가 되는 그 성상인데, 그 수분 함유량에 따라서 50에서 80%의 수분율이다 그러면 소프트 그라우트로, 그리고 20에서 50% 수분율이다 그러면 척키 그라우트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라우트에서는 황산염이 축적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특히 재료 분리 경계면에서 높은 농도가 축적이 됐었고, 이로 인해서 파단이 발생한 사례가 FDOT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패키지 그라우트로 보수한 그라우트에서는, 그 텐던에서는 이질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이차로 인해서 텐던 부식이 가속됐다 하고 있는 연구소도 존재하고 있음을 지난번 발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텐던 부식 원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텐던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FDOT에서는 현재까지 11개 PT 교량에 대해서 약 하나로 637억 원 이상을 보수에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기술은 이 포스텍 PTI 임프레그네이션이라는 벡터 코로전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원리는 본디드 PT 텐던의 부식 완화를 위해서 부식 억제제인 저점도 폴리머 레진을 주입하는 기술이고, 그 소선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시켜서 그 공간을 충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그라우트에 스며들어 보호막을 형성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식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연선 7연선인데요. 이 소선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부식 억제제를 주입시키게 되고, 이것이 충분히 함침되게 되면 주변 그라우트계까지도 함침이 되어서 부식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의 시공은 텐던의 정착단 또는 중간 지점에서 압력 주입이 가능하다고 벡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단에서 주입했을 시에는 텐던 길이를 따라서 최소 75m 이격 지점까지 주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입 시공 사진은 우측의 사진과 같습니다. 별도의 캡을 씌워서 주입을 실시하게 되면 반대편 정착단에서 캡을 벗겨서 확인해 봤을 때 노란색 부분의 부식 억제제가 함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강연선 표면으로부터 수분을 차단하게 되고, 또 공급으로 인해서 노출된 강연선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침된 주변 그라우트가 추가적인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과 산소로부터 보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벡터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검증으로 두 가지 시험실 조건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무 테스트인데요.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부식 억제 처리를 한 강판과 미처리한 강판, 그 부식 억제제 처리를 한 강연선과 미처리 강연선의 부식을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화학 분석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험체로 시험을 해봤을 때 부식 전류가 상당 부분 감소하더라라고 이 업체 브로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한 벡터 코로전 테크놀로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캐나다에 위치한 회사로 주요 서비스는 콘크리트 부식과 관련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크게 4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스트 텐셔닝 솔루션과 관련한 내용의 PTI 포스텍 임프레그네이션 기술이고, 여기에는 텐던을 건조하는 특수 기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식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점검과 콘크리트 보수, 또 저희한테는 생소하지만 응급 방식, 그리고 PC 구조물 보수 및 부식 방지 등에 대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크게 3가지 지사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본사가 위치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 그 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위치하는 건 아닌데, 이 플로리다에 지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국의 적용 사례입니다. FDOT에서는 다수의 텐던 부식을 경험한 FDOT에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포스텍 임프레그네이션 기술에 대한 FDOT의 시선을 아래 발표 자료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발표 주제는 그라우티드 PT의 조사 결과 및 향후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제프라는 엔지니어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스테이트 구조물 유지관리 엔지니어인데요. 구조물 유지관리 엔지니어는 주 단위 엔지니어가 있고 각 디스트릭트를 관할하는 디스트릭트 스트럭처 메인터넌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 관련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니크한 물성을 가진 벡터사의 부식 억제제의 시험 심리 현장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FDOT는 포스테크가 공극과 강연선 간극을 충진하고 물을 차단하고 PT 강연선의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 기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DOT는 이 기술에 대해서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분하여서 시험실 테스트와 현장 테스트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시험실 테스트 내용인데요. FDOT에서 기증한 링링교의 파단 텐던으로 이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텐던의 샘플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텐던의 절단면, 그 단부 그리고 중간부에서 주입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입 실시 결과 부식 억제제가 텐던 샘플 연장을 따라 주입되고 강연선 주변에 함침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시험실 테스트는 성공하여서 현장 테스트로 넘어가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테스트는 I295, I95 인터체인지 교의 4개 텐던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교량의 외부 전경 사진은 다음과 같고요. 박스버더 내부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 교량을 선정한 사유는 점검 결과 텐던에서 소프트 그라우트, 재료 분리 그라우트인 소프트 그라우트를 발견했고 박스버더도 외부 긴장제 교량이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접근이 용이하여서 이 교량을 선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약 일주일간 이 작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테스트 목적으로는 텐던의 정착단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주입 시 텐던이 적절히 부식 억제제가 함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그라우트가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 주입 가능한 거리 등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테스트 시공 사진입니다. 정착단에서 주입하는 시공 사진이고 반대편 약 2격거리 78m 지점인데 반대편 정착단에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부식 억제제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다 정확한 유관 확인을 위해서 6개소에 대해서 8인치, 약 20cm가량 개복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개복을 하고 그라우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위해서 핸드툴을 사용해서 정과 망치, 스크루드라이버 등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그라우트를 제거하게 되고 제거된 그라우트를 보면 이 강연선이 있었던 자리는 부식 억제제가 이렇게 함침돼서 모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가 제거된 그 텐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부식 억제제가 잘 스며들었다는 것을 유관 검사로 확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모니터링한 자료가 PTA 컨벤션 발표절에 있어서 한번 같이 넣어봤는데요. 텐던을 개복했을 때 이 텐던의 부식 억제제가 충분히 그라우트 주변에 함침된 모습, 그 제거했을 때 이 함침제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학술지 PTI 저널이라는 학술지에서 벡터사의 엔지니어 4인과 FDOT의 아이반 라사라는 엔지니어가 기고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FDOT의 아이반 라사는 저도 다수 인용한 바 있는 저자였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부식과 관련, 텐던의 부식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으로는 정착단에서 주입했을 때 주입제 함침이 텐던 연장 길이를 따라서 가능했다. 그리고 한 개 텐던에 대해서 중간 지점에서 주입했더니 각 방향에서 한 30m까지 가능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식 억제제는 강연선 주변 그라우트를 관통할 수 있었으며 강연선 표면 부식 보호를 제공한다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파일럿 테스트였고요.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FDOT에서는 I4 커넥터 탐파의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리지가 위치한 탐파 지역에 있는 인터스테이트 4 연결 교량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적용 배경으로는 2010년에 건설을 시작한 이 교량에서 준공전에 8개 텐던에서 재료 분리 그라우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DOT는 준공 승인 전에 시공사에게 부식 저감 대책을 촉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개 텐던에 의해서 포스텍 기술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문의를 위해서 FDOT에 저희가 공무국에 당시 저희가 교류하고 있었던 두 엔지니어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포스텍 적용 후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포스텍을 적용한 다른 교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도로시설처에 있을 때 그 플로리다 DOT를 방문해서 이제 같이 점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임스 제이콥슨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임스 제이콥슨은 이 스테이트가 아닌 이 탐파 지역 디스트릭트의 구조물 유지관리 엔지니어입니다. 이분의 답변은 I4 프로젝트에서는 텐던 파단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부식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서 NDT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텐던 유지관리 관련 FDOT의 리더인 테디에게 보다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텐던 함침이 진행 중에 노스웨스트 플로리다의 한 세그먼트 교량이 있다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디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분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주었는데요. 이분은 메이저 브릿지 디자인 엔지니어고 스테이트 스트럭처 디자인 오피스에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더 기술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엔지니어고요. 이번에 답변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스텍 적용 후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결과는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그렇다. 그 I95, I295 세그먼트 램프 4개 텐던, 아까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교량입니다. 그리고 I4 커넥터 교량에 대해서 부식 억제제를 사용한 포스텍 임프레그네이션을 실시했었다. 그리고 둘 다 외부 텐던 교량이다. 그리고 잭슨빌에 위치한 I95, I295 이 교량은 그 스테이트 메테리얼 오피스에서 수행을 한 사항이고 우리의 첫 번째 적용 현장은 I4 커넥터 교량이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 그라우트가 발견돼서 시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착단 앵커의 재료 분리 그라우트를 제거하고 보수 그라우트를 주입 후 텐던 함침 기술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금까지 텐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텐던의 부식은 10년에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유심 있게 봐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2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포스텍을 적용한 다른 교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본 내용이었었는데요. 잭슨빌에 위치한 원더우드교 12개 텐던의 함침을 막 완료하였다. 이 교량은 특이하게도 내부 텐던 교량이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교량은 텐던에서 소프트 그라우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함침을 적용했다고 하고 만약 소프트 그라우트, 재료 분리 그라우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일종의 방침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이하게도 함침 적용 전에 건조 과정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의 프로젝트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텐던의 건조는 6달이 걸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측한 바로는 벡터사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텍과 관련된 기술 중에 케이블 드라잉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텐던 건조를 실시하고 텐던 임프레그네이션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FDOT뿐만 아니고 VDOT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콘크리트 컨퍼런스라는 학술대회에서 마이클 스프링클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총 4개 텐던에 대해서 포스텍을 2015년에 주입하였고 주입 시 재료가 많이 새는 현상 때문에 연결부에 실링 처리를 시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텐던에 성공적으로 주입을 완료하였고 소요 비용은 약 12,000불, 하나로 텐던당 1,415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상세한 시공 사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자료, PTI 컨벤션 자료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버지니아 베리나 애논교의 박스거더 내부 사진이고 이렇게 보시듯이 실링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링 처리를 먼저 실시하고 벡터에서 나온 작업 크루들이 직접 나와서 주입을 완료하였다라는 자료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포스텍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같이 추가해 보았는데요. 먼저 서울교의 사례입니다. 서울교는 2016년 학술 용역 시행 당시에
강연선 노출 정도와 부식 상태를 참고해서 긴장재를 보수하거나 교체한 교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긴장재 보수를 시행한 긴장재가 총 3개 긴장재였는데요. 그 중에 1개 긴장재에 대해서 포스텍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술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 그라우트를 압력 주입해서 2주간 양생시키고 그 뒤에 포스텍을 주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식 억제제가 들어가는 양을 최소화하고 먼저 보수 그라우트를 주입하게 되는데 부식 억제가 들어갈 틈이 있어야 되니까 진공 그라우트가 아닌 압력 주입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 절차는 FDOT의 방식과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P40 정착부에서 포스텍을 주입하고 그 텐던의 프로파일입니다. P40에서 주입하면 반대편에서 배출구 P39에서 확인을 하였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격벽에서 3m 지점에 모니터링 윈도우를 설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주입 시공도 백저사의 엔지니어가 직접 나와서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시공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회 주입 시험 결과 개복부를 통해 침투 상태, 부식 억제제의 침투 상태 및 피막 형성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모니터링 윈도우를 설치하였다고 중간 보고서에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C 구조물 협조를 얻어서 지난 11월에 이 텐던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시행하였었는데요. 모니터링 윈도우로 확인 결과 부식 억제제가 잘 항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권에서는 포스텍을 사용했지만 유럽에서는 프레시넷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굉장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부식 억제제 주입 기술인데 차이가 있다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부식 억제제를 주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같이 인용해 보았습니다. 시공 정경과 시공 모식도 있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긴장제 피막 형성하게 되고 이 미세 균열로 같이 부식 억제제가 주입된다라고 이 억제 브로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용 사례로는 프랑스 리옹의 한 교량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학술용역단에서는 정청국어교회에도 적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총 2개 긴장제에 대해서 울트라소닉 임프레그네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제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디드 PT 텐던에서 그라우트의 다양한 문제는 부식을 촉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는 블리딩 등에 의한 공급으로 수분과 염화물이 유입돼서 부식을 가속시켰고 프리패키지드 요변성 그라우트에서는 재료 분리 그리고 황산음의 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부식을 가속 또는 텐던을 파단시킨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디드 PT 텐던의 부식 저감 기술 등이 개발이 되었고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FDOT의 3개 교량, 이 중 2개는 외부 긴장제, 1개는 내부 긴장제였고 VDOT에서 베리나이논교 1개 교량, 국내에서는 서울교 정릉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입 결과 강연성 간극 사이 보수제 침투 및 피막 형성을 확인하였고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T 텐던 부식 저감 방안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성과는 국내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 14는 했지만 비디오 14에 그 이호정 선생님이 했던 그 예는 그동안 우리가 발제했던 내용에 다 수록되었던 부분을 또 참고를 했습니다. 또 비디오 14의 리스크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스크 매트릭스 부분을 또 유사하게 또 우리 또 발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링 그동안 잘 몰랐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었지 실물은 이제 사진으로 잘 못 봤을 텐데 한번 우리가 해서 다른 데서는 세일링 가스킷으로 지금 명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라이센스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혹시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예. 누구시죠? 예. 그 오링 그 앞에 그 사진을 보시면 오링의 중요도보다는 이제 오링을 포함한 이 덕트 커플러 이 전체 이제 그 PT 전체 구성품 중에 그 플라스틱 덕트와 연결해서 이제 플라스틱 덕트의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덕트 커플러 그 중에 이제 덕트 커플러 내부에 이제 당연히 고무 재질의 그 실린 가스켓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이 덕트 커플러를 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지금 덕트 커플러 저 제품은 세그먼트 교량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이 세그먼트 교량에서 대략 한 2.5m마다 세그먼트 교량을 붙여나가게 되는데 일례로 이제 그 가설을 FN 방식으로 접합을 해 나가면 대략 뭐 경관이 50m 교량이 50m 경관장의 교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50m를 예를 들면 그 가설제 상부에 있는 가설 텐던이 대략 한 90m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90m 텐던이 2.5m 조각조각 나기 때문에 그 과거처럼 이제 주름 형태의 관계 주름가를 사용했을 때 기능성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그 플라스틱 덕트 구성품 그리고 덕트 커플러 그리고 오링이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그 여기 모든 분들이 눈여겨 보셨다가 향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세그먼트 교량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 장치 구성품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특정 회사는 아니고요. 여러 예. PT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기법은 이제 지금 표에서 항목별 이제 점수화하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방정식 방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점수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최근에 이제 좀 평가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제 도식화한 방법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관리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유사한 교량들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교량들 중에서 그 유해 요인들 그리고 주변 환경 요건들을 판단하고 뭐 교통량이라든지 시민의 그 끼칠 수 있는 유해 요소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기관에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교량들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트릭스 방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요. 건설공사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설계 안정성 검토라고 해서 DFS가 있는데 DFS도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매트릭스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수차례 지금 리스크 매트릭스,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또 다른 것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실 우리가 지금 홍제천고학회 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홍승수 부장님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우리가 3%를 홍제천공학에 선제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비디오 14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그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크리티컬 단면에서 숫자를 선정하고 숫자에 따라서 지금 퍼센트를 정해서 하는 부분.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유럽 중에서 특히 영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뭐또 이게 뭐 다 한 번씩 해서 그런가요? 이게 많은 부분이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는 건 우리 이효준 선생님 요 비디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모니터링 부분이 이제 언급이 한번 했었는데요.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십니까? 다른 지금 지침에는 모니터링 부분이 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비디오 14에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십니까? 다들 해서 그런지 우리 혹시 본부장님 혹시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실 거 없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공부장, 관리본부장 주임한 송상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천 고가 내부 텐던 파단 시에 우리 공단 직원들과 같이 밤새면서 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또 시공 유지관리 지침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저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호교 두모교 부분에 우리가 엑스트를 PT를 갖다 추가로 보강을 했잖아요. 그 내용에서도 지금 보면은 부식 억제제 주의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우리 PC 강혜선에 대해서 부식 문제를 좀 보강한 제품을 좀 시공한다는 얘기 그 당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게 보완돼서 PC 강혜선이 나온 부분을 사용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카플러 문제를 그 당시 정밀적 보고를 들여다보면 덕트 연결 부위가 이게 참 안 맞아가지고 비닐 테이프로 감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접합부가 정확히 맞지가 않고 삐뚤어진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고 그라우트를 했기 때문에 그라우트 과정에서도 그쪽 부분에 누수가 많이 되고 이탈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이 카플러가 지금 새로 우리가 이제 보강한 외부 텐der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아까 고무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커플러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좀 시공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공이 정동천, 두모교, 서호교 세 개 교량에 추가 텐전을 설치할 때는 계속 이제 얘기했듯이 그라우트에 대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아직 국내 기술로는 저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그라우트를 하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는 어떤 제품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고민 끝에 결론 내린 게 사장교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를 하지 않고요. 강연선 자체를 용융화연 도금을 하고 그다음에 소선과 소선 사이에 왁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강연선을 다시 한번 HDP 재질로 완전히 피복을 씌워서 부식이 되지 않는 걸 했고 그다음에 정착구도 일반 정착구가 아니고요. 이제 정착구에서 사장교에 쓰는 걸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웨지 플레이트에서 웨지를 세기를 물리기 위해서는 일부 피복을 벗겨내야지만 되는데요. 그럼 거기 부분이 이제
제일 취약한 부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캡을 씌워서 아까 뭐 플로리다 사례도 소개하긴 했지만 또 왁싱을 해서 왁스 재질로 충kin을 해서 부식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뭐 3중, 4중으로 차단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카플러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저 앞에 보이는 그 덕트커플러 장치 구성품은 그 홍지천 곡가교 같이 이제 그 내부 긴장 방식의 세그먼트 교량에 적용하는 장치 구성품이어서요. 동호교, 서구교처럼 외부 긴장 교량에는 사용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다만 그 외부 긴장제에 적용하는 장치 구성품도 이제 국내에 도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해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외국에서 도입하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 설치를 해본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그 HD기관 사용된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해외에서 사용되는 지금 아랫부분에서 하단에서 이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으면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해외하고 국내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의 수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우리 저 나기태 부장님이 저 우리 건설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또 여기 또 우리 이윤준 선생님이 잘 그 했던 그 리페어 부분에 프리프렉스 부분에 이것도 뭐 우리가 프리로딩을 가한 상태에서 지금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른 부분인데요. 혹시 뭐 공사체에서도 오셨으면 이런 부분도 뭐 현장에 적용한 예가 있는지 좀 한번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좀 많이 했지만 이런 우측에 이런 철판 보강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한 거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그 해머스미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다뤘던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원효대교 북단교 같은 경우에도 익스터널 방식으로 한번 보수보강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지금 보수보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 예. 전반적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카플러 지금 우리 나게트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널 방식의 쓰이는 건데 지금 뭐 PL 등급 우리 처음에 한번 공부했던 PL 등급에서 저게 등급 그 구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저 아까 그 카플러를 다시 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정릉천 그 사고 난 다음에 쓰여진 연구 보고서에 기록이 남아있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그때 당시 내부 텐덤 조사를 하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좀 하게 됐습니다만 홍제천에 내부 그 우리 세그먼트 교량에 내부 텐덤에 오링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식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그 오링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려고 계속 했었고 시공 당시에 소장님, 감리단장님을 만나서 최근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과거에 유근무 그 감리단장 하셨던 분이 그때 우리 민명선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들었던 건데 그때 그 세그먼트 교량인 그 홍제천에 시공됐던 오링은 이런 역할이 아니다. 시공상의 그 주름간에 생기는 오차 같은 것들을 그
만회하려고 시공했던 시공용, 시공 편의를 위한 오링이지 기밀용 이런 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당시에 아마 제가 그때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정릉천 사고 난 다음에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우리가 지금 인터널 텐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인터널 텐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냈던 결론이 좀 약간 좀 낙관적이다. 그래서 좀 실제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링이 돼 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카플러가, 이건 오링이 아니라 카플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이런 카플러가 세그먼트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도 설치가 된 것만이 아니라 기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기밀 시험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개런티가 된다라고 제가 자료를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볼 때. 그래서 이런 게 설치된 거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우리는 오링 그냥 고무링이 시공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됐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긴 기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지금 녹화가 다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홍제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실제 눈으로 할 생각으로 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아까 그 발표를 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 거 자료를 쭉 봤었고, DOT를 전부 다 봤었고, 그 다음에 영국 거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거죠. BB54 2015년도 판 최신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서 발표한 건데, 제가 지난주에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일본에서도 지금 나와서 우리가 책을 갖다 좀 구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이 구매가 될 텐데, 일본에서도 보니까 2015년 전후로 해서 2010년대 15년도 전후로 해서 일본 PC공학회가 아주 여기 이거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대응을 할 만큼 일본에서도 아마 크게 이슈가 됐었고, 그 결과로 2016년도에 이 점검 진단 및 보수 지침이 이제 책으로 정부에서 발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그거를 뭐 다른 뭐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단에서 빨리 한번 살펴서 최대한 빨리 살펴서 우리한테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거랑 어떤 상이한 점이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침을 만들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드는데, 일본 자료를 최근에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강봉 파단이 많다. 강봉이 손상이 많다. 우리는 주로 지금 PC 강선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맞췄잖아요. 일본에서는 PT 강봉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 하는 거하고, 또 제가 또 어저께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담당 부서가 얘기를 했는데 27개의 교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 얘기하고 리스트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거를 우리가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것도 조금 조사를 좀 해서 같이 필요하면은 발표도 해주시고 공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지금 지침 부분, 인스펙션서부터 보수까지 지침 부분은 최종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뭐 하여간 제일 좋은 안을 갖다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얘기는 또 다음에 할게요. 예. 그래서 뭐 첨언하자면 여기도 우리 이호준 선임도 했지만 2002년도에 이제 이런 커플에 대한 걸 했는데 실질적인 경험은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홍제천 고아교회는 적용하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저 함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지훈 대리께서 그동안에
내용의 리뷰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 둔모교, 그다음에 정릉천 고화교에 사용한 예를 지금 했습니다.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경험 그때 경험했던 분들도 좀 다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혹시 궁금하신 분, 궁금한 내용. 그 탐침 관련돼서 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탐침을 하는 이유 그리고 효과 이 부분을 그 이해할 때 이제 주준 대리님도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라우트 내부에 이제 그 스트랜드가 각각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스트랜드가 이제 7가닥의 소선을 꼬아서 만든 선이기 때문에 그 선 사이에 그러니까 소선과 소선 사이에 틈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라우트가 경화되기 직전에 이제 소선 주변으로 물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심지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심지 효과에 의해서 그라우트의 블리딩이 증가가 하고 이 부분은 수차례 나왔었으니까요. 이 심지 효과에서 물길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라우트가 경화가 돼도 그 사이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착부 부분에서 주입을 해도 이제 그 함침대가 그만큼 뭐 70몇 미터 이상 주입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공급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소선의 그런 물길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내부 긴장 교량에 함침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라우트가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함침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런 물길이나 이런 소프트 보이드가 많아야 되는 경우고 또 그 부분이 또 중간중간에 또 제대로 충진이 되어 있으면 또 함침대가 또 넘어가지 않는 시공적인 부분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뭐 저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게 FDOT에서 준공 승인 전 시공사의 부식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는 부분입니다. 준공 승인 전에 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 조사를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공단에서도 이제 앞으로 인수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부분에 충분히 준공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또 추가로 뭐 확인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 여기서 준공 승인 전에 소프트 그라우트가 발견됐다는 부분은 물론 확인은 못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천공을 해서 조사했는지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우리가 수차례 미국에서 봤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공단에서도 충분히 유지관리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소교 혹시 적용했을 때 어려움 없었나요? 소교 담당하시는 직원들 아니면 팀장님이나 차장님 계시는데 정릉천 고화교에 하면서 우리가 뭐 직원들이 알았을 만한 에피소드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황 팀장이 말씀하신 I4 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외부 텐던 교량이네요. 내부 텐더는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방 기준대로 하게 되면은 그라우팅 하고 나서 그래서 그 그라우트 충진 여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점검 홀도 남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걸러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텐더를 뚫어서 확인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외부 텐더 자료를 보니까 좀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교하고 정론청구하기에 저희가 그 아까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각각 그 교량마다 지금 다른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이 시험을 했을 때 저희가 목적했던 것들은 다 달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약액을 침투를 해서 끝까지 다 도달이 되느냐, 그다음 중간 지점에서도 약액이 나온 것들을 확인을 해서 다 했는데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그 서울교에 했던 그 벡터 프로전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장비가 심플합니다. 요만한 공구 가방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저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약액을 굉장히 저정도의 그 부식 방지액을 침투하는 방식이고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재료 물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특허를 갖고 있고 이제 그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반면에 프레시넷에서 했던 방식은 지금 그 저희 시공 사진에는 반영은 안 돼 있는데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좀 거대합니다. 그 별도로 이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뭐하고 하는 장비들이 별도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다 분할을 하고 조각을 내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시공 방법이 심플한 뭐 이제 벡터 방식을 적용하는 게 향후 유지 관리라든가 시공 편의성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소프트 그라우트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부식 함침형 그 약재를 넣는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 시공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로는 그 약액이 굉장히 이제 고가의 약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그 약액을 침투하면서 흘러내리는 그 약액을 다시 받아서 재주입할 정도로 그 백대성 기술자가 그 약액을 주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가의 약액을 다 채우는 건 사실은 경제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은 그라우트를 채운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고 그래서 어차피 제도 목적이 그 강연선 사이에 그 공급을 채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액 침투는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공간은 그라우트를 한다라는 게 기본 절대 명제입니다. 근데 저 부식 방지를 쓰는 공법의 제일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라우트가 다 충전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뭐 소프트 그라우트가 있다든가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약액을 넣어서 다 그 함침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베리나이론 교량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까 뭐 4개 손과 시공을 했다고 얘기했죠. 이쪽에서 더 이상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는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저거를 다 부식 방지를 모든 텐더를 다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이 불가능한 뭐 다이아프라멀 같은 부분에서는 부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공급이 찼는지 안 찼는지 현재 기준으로는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감염선이 부식이 돼 있는데 그 부식 방지액을 넣었다 그래서 그게 뭐 장기적인 내구성을 개런티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은 이제 시험 시공 정도로만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이제 곧 시행할 예정인 어쿠스틱 이미션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같이 한번 좀 계속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가 준공 승인제라는 내부 외부 할 거 없이 여기는 이제 법에 따라서 그 일정한 규모의 하는 거는 초기 점검을 다 보고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초기 점검 보고서상에 그게 반드시 텐던 내부의 상태를 유지관리자한테 좀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도 좀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저 정연팀이 아주 뭐 우리 하면서의 또 장비 부분까지 해서 뭐 에피소드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뭐 이게 뭐 부식 억제제라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에폭시입니다. 에폭시
자, 에폭시라는 부분이 시공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접하지만 가장 알기 어려운 재료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에폭시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재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에폭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에폭시인데 에폭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희 안 하고 앞으로 나올 거는 저희에게 오늘 몇 번째죠? 14번째, 세 번째, 13번째. 13번째인가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의 생각을 역사를 해주셔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했던 거랑 여기서 하면서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의도가 바뀐 게 저서부터 앞에 쭉 간부들만 앉아있어요. 뒤에 직원들이 얘기할 분위기가 안 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PSS팀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제일 먼저 직원들 위주로 모집을 한다 했었는데 발표는 직원들하고 앞에서 간부들이 쭉 블로킹하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얘기할 분위기가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앞에 간부들이 쫙 가로막고 제가 앞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더라도 얘기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서 중간 결산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중간 결산 방향을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방향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혁신상태에서 수고스럽지만 중간 결산 한 내용을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결론 낸 부분들은 한번 발표를 해주시고 그거 보완해서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공유를 시작을 하다.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다 공유를 좀 해줬으면 한다는 거고 그게 우선 첫 번째 대상은 서울시 공유를 하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단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시설도 하고 또 때로는 보수공사도 하는데 하나 좀 애로사항이 얘기를 들어가도 그렇고 실제로 공사하는데 다리 만드는데 참여를 안 해와서 다리 현장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PT, PSG 교량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공사 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터널도 관리를 하는데 터널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한재영 본부장한테 일단 도기본 본부장한테 협조를 구해준 거가 또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견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케이 받아놨어요. 제가 지금 가서 볼 때는 월드컵 배경 하고 월드컵 대회가 사장교니까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들어가서 있고 터널 공사는 지금 서울간선도로 지금 지하화하는 사업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좀 보시는데 우리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밑에 그 실무 부장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견학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목적이 그겁니다만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는 자리 배치를 없애라 하시. 자리 배치를 싹 없애고 오늘 선착순으로 그 제자리도 따로 마련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데 다 마찬가지고 오늘 이따가 오후에 또 어린이병원에 해요. 근데 오히려 그쪽이 지금은 더 처음에 당초 취지에 더 맞게 진행을 해요. 간부들은 말 한마디 뻥것도 안 해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취지는 직원분들이 모든 걸 다 해라.
직원분들이 발표하고 직원분들이 토론하고 직원분들이 방향을 잡아나가라. 간부들은 거기 서포트합니다. 네. 앞에서 간부들이 모든 걸 다 주도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냥 난 여기 참여해서 뭐 하지? 이런 느낌이 지금 계속 있어서 오늘은 분명히 제가 좀 지시를 하는데 자리 다 없애시고요. 이거 책상 나오려면 여기 앞에다 직원들을 앉히세요. 간부들이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인은 직원분들이 하시고 저희 간부들은 애로사항만 잡아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가이드 정도만 너무 벗어나 너무 중복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 정도만 하는 걸로 역할을 할 테니까 앞으로는 좀 오늘 뭐 더 토론할지 모르지만 직원분들이 궁금한 거를 그냥 기탄 없이 물어보는 자리 서로 뭐 좀 토론도 좀 하는 자리 이런 것으로 좀 운영을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 이거를 상당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내실 있게 직원들이 아 이게 정말 내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뭐라고 하나 쇼잉한다 내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간부들한테 좀 여러 사람 앞에서 좀 보여주기도 하고 역량도 좀 발휘하는 그런 기회도 좀 되고 우리 꼭 여기 시설처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다른 저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가 이거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 거죠. 예. 보고서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자기가 그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올해는 우리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외로 확산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결산 발표할 때서부터는 외부에다가도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좀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좀 신청을 갖다 받는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건의하고 싶거나 의견 있으시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갈게요. 예, 뭐 시간도 많이 됐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뭐 이게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직원분들이 또 발제하는 거에 따라서 뭐 좀 질문할 게 없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의 취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어떠한 주제도 상관없고 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좀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말하다가 도중에 틀린 것 같다면 언제든지 수정해서 내가 아까 말했는데 그 부분은 누군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도 그 부분을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또 수정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부분 저도 좀 진행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3회차 우리 PSC PT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